사실 벌써 몇 년 전 일이다. 내가 살던 빌라 바로 이웃집을 허물고 있었거든. 근데 정말 순식간에 허물더라. 2층 집의 하숙집이었는데 한 달 만에 깨끗이 철거된 것 같다. 참고로 내가 살던 빌라는 5층.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허물어진 이웃집의 콘크리트 덤이며 뼈대만 간신히 남아있는 집터며 그런 걸 잘 볼 수 있었다. 난 그때 무렵 밤마다 옥상에서 체조를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 크리스마스에도 나 홀로 체조를 하고 있었다. 혼자 뜀박질을 하며 커플들을 저주했던 게 기억난다. 철거한 지 한 2, 3일 됐나. 그날도 어김없이 운동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철거한 터가 눈에 띄었다. 아마 달빛 때문에 그림자가 만들어질 정도로 맑은 날씨여서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줄곧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달빛 때문에 드리워져 있는 폐 건축물 잔해에 그림자가 굉장히 으스스한 느낌을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근데 뭐랄까, 건축물을 눈 구석으로 흘기면서 체조를 하고 있는데 뭔가 희끄무리한 게 잡혔다. 어린 남자아이였던 걸로 기억한다. 남색과 노란색의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칠부 청바지. 12월 달에 추운 날씨였는데 엄청 얇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참고로 말하지만 난 영감이란 것하곤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귀신 같은 걸 보기는커녕 별로 믿지도 않는 편.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았다. 그 남자아이는 부서진 콘크리트 벽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이상하단 생각만 했다. 철거된 집터에, 그것도 한밤중에 웬 꼬마애가 있나 싶었다. 그 애는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도 눈치 못 챈 듯 흔들림 하나 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는 나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그 다다음 날에 저녁 6시쯤인가 어스름하게 해가 질 때쯤 볼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학로인데도 그날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산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 철거된 터는 내 빌라 바로 옆집이어서 집에 가기 위해선 그곳을 꼭 지나쳐야 했다. 그리고 나는 어제 일도 까먹은 채 그곳으로 향했다. 지금 말하지만 그 철거된 터가 꽤 넓었다. 완전 전쟁 후 폐허 더미 같은 터를 쓱 훑어보며 지나가는데 저기 웬 사람 형체가 보였다. 잘 보니까 무슨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구석에 앉아있더라. 근데 그 할아버지 정말 미동도 안 했다. 처음에는 웬 미친 영감님인가 했다. 대머리에 수염 좀 기르고 갈색 나무 지팡이를 들곤 꿈쩍도 안 한 채 콘크리트 더미에 앉아 있었다. 신기한 마음에 지나가면서 쭉 그 할아버지를 응시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아무튼 그땐 좀 깜짝 놀라서 으아 뭐야 씨 이랬는데 영감님 얼굴은 의외로 평범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다. 그 이상한 할아버지는 한 몇 초쯤 날 주시하다가 그냥 쓱 얼굴을 돌려버렸다. 사실 우리 동네엔 미친 사람이 좀 있다. 언제 한 번은 살짝 맛이 간 아저씨가 연필을 들고 따라오면서 순대국밥집이 어디냐고 계속 묻는 바람에 곤란했었지. 아무튼 난 할아버지가 그런 부류의 미친 인간들 중 한 명이려니 생각했다. 근데 그날 밤에 난 또 체조를 하러 나갔다.
그날도 맑은 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열심히 국민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쪽 페어에 또 누가 앉아있더라. 자세히 보니까 어제 그 꼬마랑 3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였다. 그 사람들, 그 넓고 넓은 터에서 하필이면 구석에 몰려 있었다. 게다가 그렇게 모여서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꼬마는 말없이 앉아있고 아저씨는 고개 숙이고 서 있었다. 근데 솔직히 환영이나 귀신이라고 치기엔 너무 리얼감이 있어서 별로 무섭진 않았다. 그날은 열심히 땀 흘리고 돌아와서 잤다. 여기서 잠깐 내 방 구조. 난 침대를 안 쓰고 그냥 이불 깔아서 바닥에서 자는데 내 이불 바로 옆에 낮은 책상이 있고 그 책상 바로 앞에 창문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그 창문으로 옆집이 바로 내다보인다는 것이었다. 좀 오래된 기억이라서 확실진 않은데 한 새벽 2시쯤이었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내가 원래 잠을 깊게 못 드는 타입이다. 부스스 깨가지고 뭐야 어떤 놈이 이러면서 창문을 내다봤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살던 곳이 대학로라. 할 일 없는 대학생들이 자주 술 처먹고 도로변에 미친 짓을 하고 그랬다. 난 그런 소동인 줄로만 알았다. 근데 창문을 내다보니까 바로 보이는 옆집 터에서 한 13명 정도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도 다 터 한쪽 구석에 몰려서. 연령도 상별도 들쭉날쭉했다. 아까 그 꼬맹이도 있었고 30대 남자는 잘 모르겠다. 여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정말 그땐 소름이 쫙 끼쳤다. 저것들은 뭐야? 이러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 개미마냥 모여서 모라모라 웅얼대고 있었다. 난 근처 정신병원에서 집단 탈출한 줄 알았다. 근데 이 사람들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구석에 처박혀서 계속 웅성웅성 거릴 뿐이다. 솔직히 무서웠지만 그쪽은 폐건물 바닥이고 이쪽은 5층 꼭대기. 설마 쳐들어 올 린 없겠지 생각하고 내일 학교 때문에 그만 잤다. 학교 갔다 와서 혹시 모르니까 이웃집을 체크해봤다. 당연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콘크리트 더미만 무성하고 에이 뭐야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왠지 상당히 흥분해 계셨다. 이쯤에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살고 있었던 빌라와 옆에 2층은 모두 근처 대학의 대학생을 위한 하숙집이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와 하숙집이 엄청 많았는데 그중 옆집, 그러니까 허물어진 하숙집의 아주머니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사이였다. 그런데 빌라 주인이었던 부모님은 그 아주머니하고 싸웠던 모양이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부모님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또 밤이 왔다.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난 또 운동하러 나갔다. 어젯밤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쳤지 싶다. 그날은 줄넘기를 하러 나갔다. 옥상에 올라가서 줄넘기를 하려는데 또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다. 하루 동안 잊고 있었던 공포가 몰려왔다. 우리 집 빌라 옥상이 말이지 담이 없다. 그냥 뻥 뚫린 쇠난간 몇 개만 서 있어서 위험하다면 좀 위험하달까. 그리고 그 때문에 옆집의 상황이 소름 끼치게 잘 보였다. 아무튼 사람들이 있었다. 옆집 페어에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거다. 진짜 무서웠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눈만 내놓고 쳐다봤다. 근데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았다.
전에는 10명 남짓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불어나서 한 15, 17 정도. 그런데 도저히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좁은 구석에 몰려서 웅성웅성하고 있었거든. 진짜 미친 사람 집단 같았다. 근데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찾는 식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 그래도 중얼중얼 소리는 계속됐고 무서워진 나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저게 말로만 듣던 귀신? 아, 빡치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씻고 바로 자려고 방에 들어왔다. 아, 근데 내 방 창문으로 옆집의 웅성거림이 다 들어왔다. 자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불을 못 끄겠길래 그냥 불 켜놓고 누웠다. 진짜 밖에서는 미친 사람들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무섭다고 불도 켜놔서 눈도 부시고 해서 잠도 안 오는 바람에 그 웅성거림을 계속 듣게 되었다. 근데 있지. 계속 그 웅성거림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 그 사람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소름 끼쳐본 적도 얼마 없을 거다. 먹어라는 소리가 고장난 테이프 늘어지듯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적어도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완전히 겁에 질려서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그날은 거실에서 잤다. 거실 창문은 최소한 옆집에 면해 있진 않았다. 그날도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늦게 집에 오는데 부모님이 전화상으로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다. 난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갔고 곧이어 아버지가 전화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는 게 들렸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 둘 이렇게 다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른들만 모여서 가족 회의가 열렸다. 엄마가 빨리 네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진 듣지 못했는데 간간히 문틈으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로 대충 내용은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억해보자면 할아버지가 절대 안 돼. 누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그 여자 부탁을 들어줘? 이렇게 완전 노하신 듯이 소리치고 엄마도 그거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뭐랄까 직감적으로 우리 옆집 아주머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무언가를 빌미로 엄청 시비가 붙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어렸고 뭐 때문에 시비가 붙든 그건 어른들 세계의 일. 호기심은 생겼지만 곧 접었다. 지난 며칠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참고로 부모님한텐 내가 옆집에서 본 사람들이랑 웅성거림 얘기는 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그 사건도 거의 이식하지 않게 될 무렵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 게다가 숫자가 훨씬 더 불어있었다. 한 40명쯤? 사람들도 가지각색이었다.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꼬마도 있고. 아 근데 맨 처음에 봤던 체크무늬 셔츠의 꼬마는 보이지 않았다. 운동은 하지 않았고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창문을 통해 또 그 웅성거림이 들렸다. 사람 수가 늘은 만큼 웅성거림도 훨씬 자잘하고 많이 들려왔다. 중얼거림은 또 그거였다. 먹어의 무한 반복.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괜히 알고 있는 욕은 다 소리내서 해가면서 억지로 잠을 자려고 했던 게 기억난다. 욕이라도 내뱉으면 세질 줄 알았던가. 아무튼 노인이 처음 본 그 영감님인 줄은 잘 모르겠다. 그냥
그 사람들 연령대가 그만큼 다양했다는 뜻이다. 뭐 지금은 이사도 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난 살아있으니까 된 거겠지. 아무튼 그렇게 덜덜 떨면서 하룻밤이 지났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무리는 매일 밤 나타났다. 어쩜 그리 하루도 안 빠지는지 진짜 신경쇠약에 걸려서 비실비실 거렸다. 밤이면 밤마다 옆집 폐건물 더미에 모여서 웅성웅성. 진짜 그게 뭐든 간에 그것들 때문에 잠 설치고 한 거 생각하면 열이 오른다.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정신병자들 치고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사람들 있지. 밤마다 숫자가 늘어났다. 점점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다. 빨리는 아니고 천천히 한 명씩 늘어난 것 같다. 게다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 다 같은 구석탱이에만 박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했다. 진짜 개미떼들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솔직히 이젠 좀 지치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해서 웬만큼은 견딜 수 있었다. 이젠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 그때까지만 해도 웅성거려서 짜증나고 소름 돋기만 했지 나한테 별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었거든. 게다가 나 말고도 본 사람도 없는 듯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도 몇 명이 더 불어난 미친놈들 떼가 구석에 처박혀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난 그때까지도 그게 귀신일 거라곤 별로 생각지 않았다. 전에도 말했지만 귀신이라거나 뭐 그런 영적인 존재로 치기엔 너무 느낌이 생생했거든. 그렇다고 완전히 살아있는 생물로 보기엔 좀 위화감이 있었지만 이제 웬만큼 익숙해진 나는 용감하게 고개를 들어 창문을 내다봤다. 그때까지는 무서워서 몸 전체를 내놓지도 않았다. 그렇게 창문턱에 팔을 걸치고 사람들을 구경했다. 이렇게 보니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린애와 노인도 있었긴 했는데 그건 소수고 대부분이 한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젊은이들. 아무튼 많았다. 엄청 많았다. 그새 또 늘어나서 60명 정도는 돼 보였다. 이상한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도 누구 하나 나와서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뭐 나처럼 쫄아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욕이나 하고 있었는지도? 한 1, 2분 정도 구경하고 있었나? 사람들은 계속 머거를 연발하고 있었다. 좀 모자란 사람들 같기도 해서 피식 웃으면서 먹긴 뭘 처먹어 이러면서 보고 있었다. 근데 순식간에 그 60명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봤다. 살 떨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무섭다. 60명쯤의 사람이 한 번에 날 쳐다보는 건 유치원 재롱잔치 이후로 처음이었다. 으아 이러면서 창문 닫고 뒤로 물러섰는데 진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지금도 그게 두려움이 불러일으킨 내 환상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모르겠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우리 집 벽에 환풍기 구멍을 잡고 내 방 쪽으로 기어오르는 60명의 사람들.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다. 근데 현실이라는 게 영화와는 다르더라.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도 안 나왔다. 울고 싶었는데 눈도 안 깜빡여지더라. 그만큼 쇼크가 컸던 것 같다. 그냥 꺽꺽 이상한 소리 내면서 안 움직여지는 다리 질질 끌다시피 해서 부모님 방으로 겁나 뛰어갔다. 부모님 둘 다 주무시는데 문 냅다 열어서 엄마! 하고 엄청 크게 소리쳤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스스 일어나서 뭐야
이러시는데 무조건 뛰어가서 엄마 막 흔들면서 내 방, 내 방 이것만 반복했던 것 같다. 반쯤 잠에 잠긴 채로 짜증을 내는 아빠를 억지로 깨워서 내 방으로 끌고 갔다.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미친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할 순 없었다. 아빠는 내 방으로 들어가고 난 경찰 부르려고 전화기 가지러 거실로 뛰어갔다. 근데 아빠가 졸린 얼굴로 나와서 뭔데 그래 이러시는 거다. 좀 진정된 내가 아빠 저기 미친놈들이 벽 기어올라 이러려 했는데 아빠는 그냥 들어가셨다. 방에 들어갔더니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60명쯤의 사람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허무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아무튼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그날 밤은 그냥 잤다. 도중에 몇 번이나 깨서 창문을 확인했는지 모른다. 그날 이후 난 아예 A4 용지를 창문에 다닥다닥 붙여놓고 열지도 않았다. 어차피 겨울이라서 상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후 나는 부모님이 이웃 아주머니 문제로 싸우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스물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환풍기 쪽으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느낌. 아무튼간 부모님과 옆집 하숙집 아주머니는 땅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확실히는 몰라. 그래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을 요약해서 써본다. 일단 기숙사 안 들어가고 하숙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알겠지만 하숙집이나 빌라의 여러 여건에 따라서 방세는 많이 달라진다. 학생들 개인 취향도 얼마간 반영되겠지만 일단 보편적인 것을 따져보자면 대학교와의 거리, 건물 방향, 그리고 방 넓이와 가구 수, 그리고 그에 비례하는 방세, 이 정도였다. 이런 조건에 한해서 우리 집은 대학교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고 방향도 좋아서 햇빛도 잘 들었고 방도 꽤 넓고 쾌적한 것에 비해 방세는 저렴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된다. 이것은 건물 자체의 이점이라기보단 지리적 이점인데 문제의 조건은 바로 전봇대. 혹시 그거 아니? 전봇대가 인체에 무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전봇대에서 흘러나오는 전파 자체가 사람에게 무척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다. 부모님이 이웃집 아주머니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울 때 흘러나온 대화에서 뭐라나? 그런 전파 같은 게 뇌암까지도 유발한다나? 아무튼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 같다. 그래서 전봇대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였다. 우리 집과 그 하숙집이 일직선 상에 서로 붙어있다는 건 얘기했지? 바로 옆집이거든. 집 사이 간격이 한 50m 정도였을 거야. 말 그대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사이지. 근데 문제는 옆집에서 한 30m 정도 올라간 지점에 전봇대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기억이 좀 흐릿해서 애매한데 우리 집하고는 꽤 멀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다고 아주 먼 것도 아니고 걸으면 한 1, 2분 안에 닿을 거리? 하지만 이웃집에선 가까웠다. 아니,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이건 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 사실 옆집을 허문 것 자체부터가 문제 있는 일이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멀쩡하던 하숙집을 갑자기 허문 거거든? 명목상의 이유는 일단 확장이었다. 사실 안 그래도 소동이 좀 있었다. 그 하숙집에 머무는 학생들 다 내보내고 아무튼 굉장히 갑자기 철거를 시작했다. 아주머니와 싸우는 부모님도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무튼 확장 공사를 한다고 건물 자체를 다 헐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근데 확장 공사를 하고 다시 하숙집을 짓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다. 바로 내가 아까 말한 전봇대. 가뜩이나 가까운데 확장 공사를 하면 더욱더 가까워질 것 아냐.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고. 부모님과의 마찰은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일단 굉장히 정중하게 부모님께 확장 공사에 방해가 되니 전봇대를 조금만 우리 쪽으로 옮긴다고 한 것 같았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아주머니의 정중한 태도에 오케이 했다. 전봇대 몇십 미터 옮긴다고 별 문제가 되랴 하셨던 것 같다. 근데 웬일, 나의 위대하신 어머님이 어디선가 정보를 입수해오신 것이다. 전봇대 때문에 오히려 우리 쪽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다. 아주머니는 조금만 옮기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우리 부모님은 완강히 거절하고. 근데 이 아줌마 일단 확장 공사는 밀고 나갔다. 그래서 공터가 전봇대 근처까지 미치게 됐다. 나중에 한 거지만 이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간 그때는 그 일로 굉장히 시끄러웠다. 나는 나대로 무서웠고 도대체 저 곱등이 마냥 늘어진 인간들은 뭐냐고.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내가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했다. 아무튼 밤이 오고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다. 다 구석에 처박혀서 웅성웅성. 또 섣불리 쳐다봤다가 그때처럼 슬슬슬 벽 타고 올라올까봐 보지도 않았다. 옥상에서 하는 운동도 끊고 밤에는 벌벌 떨면서 지냈던 것 같다. 그렇게 몇 주일인가가 지났다. 아무튼 몇 주일 나름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사건이 터졌다. 사실 그 공터 철거한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도 신축 공사를 할 기미가 안 보였다. 나중에 하긴 했는데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 사실 내가 살던 곳이 좀 시골이었거든. 산도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때문에 산짐승 같은 게 많이 내려오곤 했다. 그래서 길가에 짜부된 시체도 많았고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내성도 생겼지만 그때 본 시체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았다. 시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시체의 일부였다.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다. 처음 발견한 것은 겨울도 슬슬 지나가는 1월 중순 정도? 집에 오는데 웬 꼬꼬마 놈들이 공터 구석에 몰려있는 거야. 근데 마침 그 구석이 그 미친놈들이 몰려있던 구석이었거든. 호기심에 가봤다. 초딩 애들을 해치고 가보니 그 뭔가가 보였다. 고양이였다. 근데 목 조금 아래로 뜯겨나듯이 잘려서 나뒹굴고 있는 고양이의 두상. 특히 눈알이 곽원이었다. 하얀 막 같은 거에 덮여서 반쯤 튀어나온 상태? 그리고 고양이의 손? 아무튼 사지 중 하나가 나뒹굴고 초등 애들은 그걸 나뭇가지로 찔러보고 있었다. 아, 정말 생각하니 토 나온다. 고양이의 목은 말 그대로 뜯겨져 나온 상태였다. 그러니까 목 부분에 내장 있지. 목뼈라던가 식도라든가 성대. 그런 게 목 잘린 부분 아래로 쭉 늘어져 있었다. 벌써 부패되는지 냄새도 장난이 아니었다. 그대로 집에 돌아와서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벌벌 떨었던 것 같다. 밤이 오는 게 무서웠다. 설마 그 미친놈들 실제로 살아있는 것에 해를 끼칠 줄이야. 자꾸 그것들에 먹어 하는 랩이 생각났다. 아, 설마 그놈들이 고양이를 먹고 있었나. 괜히 욕을 하면서 떨었다. 아무튼 그렇게 또 밤이 왔다. 밤이 오고 달이 뜨자 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무서웠지만 당시에는 망할 호기심이 강했다. 왜 있잖아?
초자연적 오컬트를 향한 동경 같은 거. 아직 어렸던 때라 앞뒤 구별도 못하고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다. 물론 겪으니까 장난 아니었지만. 그래서 창문 열고 옆집 공터를 봤다. 헉소리가 절로 나왔다. 사람들 진짜 바글바글했다. 좋기 100명은 되는 듯? 아니, 그 공터가 아무리 확장되고 넓어졌다 하지만 진짜 빡빡했다. 근데 이것들이 진짜 뇌를 삶아먹었나? 딴 넓은 공간 놔두고 한쪽 구석에만 몰려있었다. 그 고양이의 머리가 있던 구석에. 모두 다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모라모라 중얼이고 먹어먹어였던 것 같다. 또 벽을 막 기어 올라올까봐 이번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책상 위로 눈만 내놨다. 달이 하도 밝아서 잘 보였다. 근데 뭐랄까? 내가 저번에 환영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살아있는 생물 같지도 않은 위화감을 느꼈다고 했지? 달빛이 환하니까, 그리고 위에서 지켜보면서 그 위화감이 뭐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있지.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들 중 몇몇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간 그 몇몇, 그리고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림자가 없었다. 내가 이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달이 워낙 밝았기 때문. 과정이 아니라 진짜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은 우리 집 옥상에 나가도 내 그림자가 뚜렷이 보였다. 또 하나는 하얀 콘크리트 더미에 까만 그림자가 괴괴할 정도로 선명하게 비친다는 것. 사람 수가 워낙 많아서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분명 몇몇은 그림자가 없었다. 아, 진짜 그런 것들이 고양이 있는 구석에서 먹어 이러면서 우글대니까 그날 저녁에 먹은 게 다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굳은 채로 봤다. 아마 그때가 휴일이었을 거야.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밤 새우기로 작정했거든? 일단 해가 떠있는 낮 동안에는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확실했으니까. 한 새벽 3, 4시쯤이었을 거야. 아직 캄캄한 밤이었지. 나도 막 꾸벅꾸벅 잠이 오는데 살 꼬집으면서 억지로 버텼다. 아무튼 2시간인가 지나니까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던 인간들이 슬슬 흩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흩어지는 건 정말 빨랐다. 막 바퀴벌레가 도망치듯이 사사삭 흩어지더니 동네 전체로 빠져나가더라. 방향은 제각기 달랐다. 아무튼 그걸 끝으로 공터는 한산했다. 나도 그 뒤에는 잠자리 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 다음날 그저께 밤새운 탓에 한 오후 1시쯤에 기상한 나는 그 공터에 가봤다. 그 사람들이 있던 구석에는 여전히 고양이 머리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누가 치울 생각도 안 한 것 같다. 그 밖에는 별다른 이상한 게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웅성거림은 이제 몇 달 겪다 보니까 일상적인 게 됐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나 했더니 사실 또 괴 사건이 있었다. 우리 동네에 그 초딩 애들 있잖아. 동네 초딩들. 걔네 있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진 몰라도 자꾸 그 공터에 가서 놀았다. 애들은 영감 같은 걸 잘 느낀대. 뭔가 애들을 끌어당기는 건가? 처음에는 1명, 2명 정도였나.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노는 애들이 많아졌다. 거긴 정말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랑 철근밖에 없어서 위험하면 위험했지 애들이 놀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가까운데 놀이터가 있는데도 애들이 그리로 모였다. 진짜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수가 늘어나 있는 애들을 보는데 밤마다 모여드는 그 미친놈들 생각나서 오싹해지곤 했다. 게다가 오래 놀았다. 겨울철엔 원래 해가 일찍 지잖아? 한 6시 정도에.
근데 8시가 넘어도 애들이 거기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지들끼리 뭘 키득거리며 노는데 급기야 엄마들이 애들 데리러 거기로 오는 것을 봤다. 더 오싹한 건 밤마다 미친놈들이 모였던 그 구석에서 논다는 거였다. 그것도 그 인간들하고 똑같은 자세로 쭈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그것도 웃으면서. 한 10명쯤 됐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냥 동네 애들이 아지트 같은 데를 찾아서 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섬뜩한 장면이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소동이 났었다. 우리 동네에 초등학생 치고는 굉장히 조숙하고 착한 애가 있었거든? 초등학교도 같이 나와서 잘 아는 사이였다. 근데 그 애도 초딩몰이에 끼어서 그 공터 구석에서 놀고 있었다. 근데 이 착한 애가 9시가 지나도록 집에 갈 생각을 안 했다. 이 무렵 초딩들은 주위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들을 모아 쌓아서 벽 같은 걸 만들고 그 안에서 지들끼리 놀곤 했다. 아무튼 이 녀석이 9시가 지나서 완전히 깜깜해졌는데 자기 친구들이랑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다. 그때 동네 사람들 꽤 많이 모여 있었고 난 그걸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고 있어서 생생히 기억한다. 콘크리트 더미에 모여있는 애들을 데리러 아줌마들이 모였고 아줌마들이 모이면 의뢰 그러듯이 수다를 좀 떨다가 시간이 많이 됐다 싶자 자기 애들을 불렀다. 애들은 묵묵부답. 한참 불러도 대답이 없자 그 착한 아이의 어머님이 직접 그 콘크리트 더미가 있는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괴성과 함께 그 아주머니한테로 돌이 날라왔다. 다행히 아주머니는 맞지 않았다. 아줌마들이 막 웅성거리고 그 돌 맞을 뻔했던 아줌마는 놀래서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러자 저기 구석 콘크리트 벽에서 누군가 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 아주머니의 착한 아들이었다. 와, 나 진짜 걔랑 몇 년 동안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그 착한 애가 한 팔에 콘크리트 더미를 껴안고 자기 엄마한테 막 던지면서 괴성을 지르는 거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발악을 했던 것 같다. 더 무서웠던 건 내가 위에서 보고 있어서 알 수 있었던 건데 그의 주위에 애들이 한 서너 명 있었거든? 근데 걔네들 계속 킬킬거리면서 그 남자의 팔에다가 콘크리트 조각들을 주워다 얹어주더라. 아무튼 그 착한 애는 계속 자기 엄마한테 돌 던지고 아줌마는 그냥 팔로 얼굴만 맞고 계셨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던지는 돌에 뭐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벙찌셨던 것 같다. 다른 아줌마들도 마찬가지. 소란을 듣고 나온 아저씨들이 그 애를 강제로 붙잡을 때까지 상태가 계속됐다. 주위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그 애들과 공터에서 같이 놀았던 초딩들도 나와서 구경했다. 실실 쪼개면서.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돌 맞는 걸 보는 게 뭐 그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착한 아들을 비롯 그 콘크리트 더미에 숨어 있었던 애들은 죄다 강제로 집에 끌려갔다. 아저씨들이 그 구석에 가서 애들을 끌고 나오는데 진짜 대단했다. 애들은 악쓰면서 돌 던지고 잡히니까 팔뚝 물고 발버둥 치고 엄청 요란해서 주변 사람들 거의 다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 철거된 하숙집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언제까지 저렇게 공터로 놔둘 거냐고 불만도 나오고 그 아들한테 돌 맞은 엄마는 한동안 밖에 나오시지도 않았다. 근데 그 하숙집 아줌마는 끄떡도 안 했다. 그냥 전봇대가 방해돼서 아니면 아직 겨울이니까 시계가 안 맞아서 이런 말뿐. 그렇게 확실한 결론도 없는 채 공터는 계속 방치됐다. 어른들이 아무리 뜯어말려도 애들은 계속 거기에 모였고 수도 갈수록 늘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난 밤에 진짜 소름 끼치는 걸 봤다.
진짜 야단도 그런 야단이 없었다. 그렇게 온 동네가 떠들썩한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다. 언제였나? 거의 2월달 들어갈 때쯤. 그날 밤도 억지로 웅성거림을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웅성거림이 한층 더 컸다. 무섭기도 하지만 이젠 짜증이 더 뻗쳐서 욕을 하면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근데 3명쯤인가? 딴 미친놈들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한쪽 구석에 몰려있는데 그 3명인가 몇 명인가만 멀찍이 떨어져서 몸을 돌리고 반대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근데 그 3명 몸집이 묘하게 작은 거야. 어린애 같달까. 게다가 걔네들만 완전히 몸을 돌려서 딴 방향을 보고 있고 걔네가 구석이 아니라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름 아닌 그 소동때 콘크리트 더미에 죽치고 앉아서 돌 던졌던 꼬꼬마들. 그 착한 애도 끼어 있었다. 걔네 얼굴 보는 순간 내가 드디어 미쳤지 싶었다.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근데 뭐냐고. 그 초딩들 꿈쩍도 안 하고 정면을 보고 있었다. 날씨도 추운데 옷도 얇고 꼼짝 안 하고 있는 애들 3명하고 그 뒤 구석에 낑겨서 먹어 이지랄하고 있는 100몇 명 무리의 정신병자들. 내가 무신론자인데 그땐 정말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찾고 싶었다. 근데 위문점은 도대체 그 꼬꼬마 놈들이 어떻게 자정을 넘은 시각에 집을 빠져나왔냐는 거다. 부모님들이 안 그래도 저번 소동 때문에 엄청 날카로워졌는데 게다가 또 말하는 거지만 내가 살던 동네가 대학로라서 12시 넘긴 시각에도 시시닥거리면서 노는 대학생들이 꽤 있었거든. 아무튼간 걔네들 그러고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터 확인했는데 그땐 이미 없더라. 아마 그 미친놈들하고 같이 돌아간 거겠지. 너무 늦은 시간에다가 솔직히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 3명 다 집 위치도 잘 모르고 게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아직 어린애였거든. 아무튼 학교 갔다가 돌아왔다. 초딩들은 아직도 구석에서 놀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초딩들뿐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거기서 놀던 애들은 모두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어린애들이었거든? 근데 거기에 섞여서 좀 커다란 애들도 보였다. 한 5학년, 6학년 정도? 걔네들도 실실 쪼개면서 뭘 하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그냥 집에 바로 왔다.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숙제하는데 아직까지도 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심으로 무서웠다. 책상 앞에 커튼을 쫙 내려놓곤 건드리지도 않았다. 창밖을 내다보면 이번에는 애들이 우리 집 벽을 기어 올라올 것 같았다. 9시가 넘자 부모님들의 소리가 들렸다. 아마 애들을 데리러 온 거겠지. 애들 악쓰는 소리가 나고 고함 소리가 나고 막 우는 소리도 났다. 이번엔 확인하지 않았다. 저번 같은 광경은 보고 싶지 않았기에. 사실을 말하자면 나도 굉장히 궁금하긴 했다. 도대체 그 공터 구석에 뭐가 있는지 왠지 자꾸 이끌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더해졌다. 학교 오면서 자주 기웃거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날 보면서 깔깔 웃는 애들이 무서워 진짜 가보진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때 반쯤은 홀렸던 게 아닌가 싶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냥 꼬맹이 하나가 돌더미에 앉아있었을 뿐이었는데 아무튼 애들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어른들 사이에 불만도 높아졌다. 그런데 하숙집 아주머니는 애매한 소리만 해댈 뿐 전봇대가 문제라나 뭐라나. 아무튼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는데 그 미친놈들의 마수가 우리 집까지 뻗쳤다.
아무튼 나는 끝까지 제정신이었다. 아까 말한 거 기억한 사람 있으려나?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내 동생 2명까지 합쳐서 대가족이라고. 계속 이상한 걸 본 난 괜찮았는데 내 동생들은 그게 아니었다. 내 여동생이 나보다 3살 아래였거든. 그보다 더 어린 애는 그 당시엔 갓난아기였고, 근데 내 3살 아래의 동생이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놀기 시작했다. 우리 부모님도 물론 동네 소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동생이 거기로 간다는 걸 아시자 펄쩍 뛰셨다. 다만 부모님은 그 공터를 아이들의 아지트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다. 어쨌든 동생은 콘크리트 더미에 갔고 거기서 다른 초딩이랑 실실거리며 놀았다. 내 동생이지만 무서웠다. 언제 한 번은 저녁 먹을 시간이 넘도록 그 애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나보고 시켰지. 가서 동생 좀 데려오라고. 아무래도 저번 일을 나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그런 마음이셨겠지. 하지만 난 진짜 가기 싫었다. 나도 가서 돌맞으면 어떡하라고? 부모님의 성화에 떠밀려 어쨌든 옆집에 갔다. 가는 내내 아씨 큰일 났다. 계속 이러면서 갔던 게 기억난다. 돌에 대비해서 일부러 두꺼운 옷도 입고 바로 옆집이라 집을 나서자마자 저기 공터에서 놀고 있는 동생이 보였다. 일단 가까이 가진 않고 멀리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 다시 한번 불러도 여전히 씹고 할 수 없이 가까이 갔다. 그때가 아마 동생이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을 거다. 주위에 애들이 한 4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구석 바닥에서 뭘 하면서 킬킬대는 동생 어깨를 툭 치면서 가자 라고 했다. 근데 어깨를 치자마자 동생이 휙 돌면서 내 손을 쳐내더니 날 계속 꼬라보면서 건들지 마! 이렇게 소리쳤다. 얼떨떨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해서 다시 한번 어깨를 꽉 쥐고 가자고 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녀석이 나를 펑 밀치는 게 아닌가? 완전 뜻밖의 반응이라 뒤로 몇 발자국 주춤 물러섰다. 동생 녀석도 평소엔 착한 애였는데 그때 보니까 흰자위가 번뜩 돌아간 게 제정신이 아니더라. 그와 동시에 주위 꼬꼬마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걔 중에는 콘크리트 더미를 쥐락나락하는 녀석도 있어서 좀 쫄았다. 하지만 난 중딩이었고 내 동생은 초딩. 내 동생한테 쫄면 체면이 말이 아님. 그렇게 오기로 동생을 억지로 잡아 끌었다. 아이 미친 거사 좀 가자. 이러면서 동생 어깨를 콱 잡았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으악 이러면서 악을 쓰는 게 아닌가. 왜 어린애들 장난감 안 사줄 때 투정 부리는 것처럼. 근데 목소리는 훨씬 컸고 쩌렁쩌렁했다. 게다가 주위 초딩놈들은 계속 웃고 있었다. 솔직히 내가 밤마다 본 그 정신병자 무리들만 아니었어도 나도 그냥 방치된 공터에 아지트가 생겼으려니 했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아니까 동생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도 무서웠다. 하지만 어쨌든 내 동생 아닌가. 귀신이든 뭐든 홀리게 놔둘 순 없었다. 다른 초딩시키들은 웃거나 말거나 냅두고 동생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해서 공터 밖으로 끌어냈다.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우릴 이상한 눈으로 봤다. 공터를 벗어나니까 일단은 바락이 좀 가라앉았다. 반쯤 정신 나간 채로 악만 쓰고 있는 동생을 질질 끌고 빌라를 올라갔다. 그리고 무사히 저녁을 먹였다. 아무튼간 밤마다 그 먹어먹어 어쩌고 랩은 계속되고 초딩들도 거기에 껴있었다. 게다가 정신병자 무리가 늘어남에 비례해서 걔네들도 늘어났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아마도 밤새 내내. 그러다 결국에 그 동네 사람들과 하숙집 아주머니가 시비가 붙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껴있었고 신축 공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상태로 한참을 갔다. 동네 사람들은 도가 지나친 아이들의 놀이가 그 공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근데도 아주머니는 계속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자꾸 전봇대가 길을 막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공사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면서 우물쭈물. 그러다 진짜 큰일이 벌어졌다. 그 맨날 공터에 모여있던 초딩들 있잖아. 내가 밤에도 목격했던 꼬꼬마들. 걔네가 아픈 것 같았다. 몇 명은 열이 상당히 올라서 응급실에 갔다는 소문도. 저번에 엄마한테 돌 던졌던 아들도 끼어있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당시 아직 갓난애였던 내 막내 동생이 설사를 하면서 앓기 시작했다. 덧붙이자면 혈변을 봐서 응급실도 다녀왔다. 3살 아래 동생은 가끔씩 지랄 발광한다는 것 빼곤 짜증날 정도로 건강했다. 이건 훗날 얘긴데 내가 그때 너 왜 그렇게 발광했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자신의 굉장히 즐거운 놀이를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였다. 게다가 자기들만의 장소를 침범해서 짜증났다나 뭐라나. 뭐랄까, 거기 공터에 갔다 온 애들은 한 번씩 다 아픈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유행성 감기인가 뭔가 했는데 저번에 그 돌 사건도 있고 아무튼 동네에 그 공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귀신이 씌었다는 말도 있고 주인 아주머니의 애매한 태도도 그런 소문을 만드는데 한몫한 것 같다.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여전히 확실한 답이 없었다. 겨울도 끝나고 3월달이 돼가는데 여전히 공사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새학기도 시작되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다. 밤에 먹어먹어 랩하고 살짝 맛이간 초딩들만 빼면 그런대로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다. 그런데 나도 나이가 나이였으니까 애들이랑 사복 입고 대학로에 자주 갔다. 마침 우리 집이 대학로 근처에 있으니까 그날도 애들이랑 만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다. 대학 캠퍼스 부진회에 가서 막 그냥 걷는데 저기 멀리서 대학생 무리가 지나갔다. 슥 스쳐 지나가는데 그중 남자 한 명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아마 이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소름 끼치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남자, 밤에 정신병자 무리 중 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정말 그때 그 느낌은 말로 설명 못해.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다. 자기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어딜 어떻게 봐도 완벽하게 평범한 대학생. 그리고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다. 속으로는 벌써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남자, 내가 정신병자 무리를 보기 시작한 초기부터 그 공터에 있었던 사람이라 잘 기억하고 있다. 분명 다른 정신병자와 똑같이 아무 표정 없이 땅만 보고 있던 남자. 아무튼간 그때는 완전 소름 끼쳐서 아, 내가 잘못 봤겠지 이러고는 그냥 집에 왔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 그 얼굴이었다. 지금도 기억한다. 살짝 처진 눈매에 까만 뿔대 안경. 둥그스름한 얼굴형의 중간 키.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얼굴에 표정이 있다는 거? 밤이면 밤마다 랩이 계속됐다. 숫자도 엄청 늘어났고 초딩들도 많아졌다. 이젠 진짜 거의 바퀴벌레로 보였다. 드글드글 넘쳐나는, 그것도 구석에 다 낑겨서. 아니 도대체 왜 눈치를 못 채는 건지? 나는 그게 진짜 의아했다. 그 정신병자 그룹은 귀신이든 환상이든 내가 미친 거든 그렇게 치지만 초딩들은 엄연히 실체가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 아닌가?
어떻게 밤마다 이만한 숫자의 애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가 싶어 진짜 의아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은 곧 풀렸다. 이번에는 내 동생이 나가기 시작했다. 동생을 처음 발견했을 땐 내가 그 대학생을 길에서 보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날 밤도 여전히 먹어 랩을 해대는 걸 애써 무시하고 잠을 청하는데 뭔가 느낌이 묘했다. 뭔가가 자꾸 걸린달까? 지금 생각해보면 쩌는 사랑의 힘 이런 것 같기도 했고 아무튼 뭔가 자꾸 걸려서 밖을 내다보았다. 근데 저놈의 동생이 저번에 똥쌀 힘까지 동원해서 겨우겨우 끌어냈건만 그 공터에 또 있는 거야. 와, 순간 섬찟했다. 근데 그건 아냐? 지금은 이렇게 농담하지만 그 당시엔 진짜 장난 아니게 무서웠다. 내 동생이 공터에서 다른 꼬꼬마 놈들이랑 같이 무표정으로 서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내 동생이 아닌 것 같았다. 근데 뭔가 이상했다. 내가 저번에 느꼈던 위화감. 그게 지금 동생한테도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초딩들한테서도. 걔네들 그림자가 없었다. 그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다. 진짜 말도 안 나왔다. 그냥 멍하니 봤다. 걔네들 위로 가로등이 비치고 그 아래에 분명 있어야 할 검은색 그림자가 없었다. 와, 눈물부터 나왔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랐다. 환영이거나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길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걸 만나고 지금껏 계속 같이 자라온 동생은 그림자가 없다니.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방을 박차고 나와 동생을 찾았다. 참고로 아직 어린 동생 2명은 부모님하고 같이 잔다.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서 부모님 침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문을 쾅 열어 제꼈다. 근데 젠장, 동생이 있었다. 동생 녀석은 부모님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난 그때 진짜 내가 미쳤구나 했다. 그 빌어먹을 전봇대 때문에 뇌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라고 확신했다.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커튼을 확 열고 창문도 다 열고 옆집을 정면으로 봤다. 솔직히 그때는 혼란이 극에 달해 있어서 공포감도 모두 없었던 것 같다. 그림자 없는 동생은 초딩들과 함께 여전히 거기 있었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다. 욕만 나올 뿐. 젠장. 근데 그 동생인지 뭔지 아무튼 그 그림자 없는 동생 같은 녀석 있잖아. 내 쪽으로 고개를 쓱 돌리더니 날 보고 씩 웃더라. 이젠 별로 무섭지도 않았다. 그냥 분노만 끌어올랐다. 저게 뭔진 몰라도 당장 가서 먼지나게 패주고 싶을 정도였다. 그렇게 그 뭔지도 모르는 놈과 몇 분 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겁 많은 중딩이어도 그림자도 없는 뭔지도 모르는 놈한테 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계속 노려봤다. 그러다가 그 동생 모습을 한 녀석은 다시 고개를 돌리고 바닥을 쳐다봤다. 눈싸움에서 이겼다는 기분에 조금은 위기양양해진 기분으로 잤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땐 그 단체 정신병자 클럽은 없어졌다. 동생은 아무 이상 없었다. 평소대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나도 아침을 먹고 진짜 피곤했지만 학교에 갔다. 아무튼 곧 학교에서 돌아왔고 돌아오면서 또 낄낄대는 초딩놈들을 봤다. 내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게 괜히 쟤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그 쳐오는 얼굴들을 겁나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근데 뭐랄까? 나는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어른들의 뒷세계에서는 일이 꽤 커진 것 같았다. 급기야 민원까지 들어온 것 같았다.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동네 사람들도 꽤 있었고 아직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을 방치하고 있다는 죄목이었던 것 같다. 그 아주머니, 일이 이렇게 커지자 꽤 당황했던 것 같다. 며칠을 더 버티다가 결국 뭔가 타협안을 내놓았다. 근데 그게 꽤 뜻밖이었다. 그 해결책이라는 게 신축 공사하기 전에 일단 구술하자는 거였다. 솔직히 난 올 게 왔다는 기분이었다. 근데 어른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꽤나 웅성거렸던 것 같다. 한동안 동네에는 그 집에 귀신이 씌었느니 그것 때문에 아직 계약 다 끝나지도 않은 하숙생들을 내쫓고 건물 철거한 거라느니 말들이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공터 옆에 있는 전봇대를 없애자는 거. 아무튼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엔 별로 이상하지도 않았지만 지금껏 내가 겪어왔던 괴 현상들과 아주머니의 애매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동사무소 직원도 그 제안에는 난색을 보였고 실제로 신축할 때 그 전봇대는 그대로였다. 아무튼간 아주머니가 직접 모셔온 무슨 유명한 사찰가의 법상가 뭔가를 모셔왔다. 진짜 영능력자를 보는 건 그게 처음이었다. 근데 그 법사 양반 생긴 건 꼭 술집 바텐더 같았다. 그런 얼굴에 스님복이라니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그 구신가 뭔가 하는 날은 완전 동네 잔치 분위기였다. 소문이란 소문은 다 떠돌고 어른들은 자기들끼리 숙덕대고 나도 구경했다. 근데 그 법사가 공터에 들어가자마자 헉! 이러는 거야. 아주머니는 계속 안색이 안 좋았다. 뭔가 계속 안절부절 못했다. 그 법사님이 공터에 한 발자국 들어가더니 인상을 팍 쓰고 이러는 거야. 이거 이런 데서 정말 사람 산 거 맞습니까? 웅성거리던 사람들 갑자기 싹 다 조용해졌다. 아줌마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 꾹 다물고 있었고 법사님만 계속 말을 이었다. 이건 진짜 굉장하네. 여기서 하숙집을 했다고요? 이거 엄청 많네. 뭐가 이리 많아. 소름 끼쳤다. 법사님 말, 여기 살았던 사람들 지금은 다 어디 있냐고 아줌마한테 물었다. 아줌마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지금은 다 흩어져서 모른다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법사님이 갑자기 화를 막 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그냥 놔줬냐고. 당장 여기 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공터에 있던 사람들도. 그 뒤로 엄청 난리가 났다. 그 저번에 아들한테 돌 맞은 아줌마도 있었는데 그 아줌마는 거의 울고 있었다. 아들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공터에서 놀았던 초딩 애들을 추려내고 하숙집 아줌마는 방 계약서를 쭉 훑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 흐른 것 같다. 이렇게 다 모으니까 사람 수가 어마어마했다. 소름 끼치는 건 내가 밤마다 봤던 그 래퍼들과 초딩들의 숫자와 거의 비슷했다는 거. 물론 내 동생도 그 무리에 끼어 있었다. 법사가 사람들을 쭉 둘러보더니 아줌마한테 그랬다. 사람이 모자라는데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아줌마 법사님 얼굴을 피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쳐다봤다. 그러니까 법사님이 고함을 질렀다. 나머지 어딨냐고! 그제서야 아줌마가 땅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게 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정말 그 소리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머리로 뻗쳤다. 사람들도 엄청 웅성거렸다.
그때 그 돌맞은 아줌마는 아예 울고 있었다. 근데 이놈의 초딩 새끼들은 그때까지도 실실 쪼개고 있었다. 법사님 말로는 한 3-4명 정도가 빠진 것 같단다. 그 사람들 다 죽었다는 소린가? 총 사람들은 좋기 150명 정도는 돼 보였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내가 밤에 본 그 정신병자 무리였다. 사실 나도 나중에 법사님한테 물려가서 무슨 정화의식 같은 걸 받았다. 그때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내 머리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동생이 불안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저번에 내가 본 그 대학생도 거기 있었다. 그 사람 반쯤은 웃고 있던데 아마 이런 거 안 믿는 거겠지? 일단 법사님이 관계자 외에는 다 돌아가라고 했다. 이 공터에는 한동안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나와 우리 가족과 초딩들 부모님들은 관계자로 남았다. 그리고 나서야 법사님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순 없었다. 그 전에 법사님이 건장한 남자 한 명 나오라고 시켜서 사람들이 밤마다 랩을 하던 그 문제의 구석을 파보라고 했다. 동네 아저씨가 삽을 준비해줬다. 그리고 그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삽질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가 나왔다. 엄청 많은 물건들이었다. 진짜 왜 저런 게 저기에 묻혀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숫자의 물건들. 종류도 가지각색이었다. CD 플레이어나 책이나 거울 등등. 근데 그 남자가 파올린 물건을 쌓아놓자 사람들 속에선 비명이 터져나왔다. 땅속에서 나왔다는 걸 빼면 딱히 무서운 물건도 없었는데 왜 그런가 했냐면 그 물건 하나하나가 그 150 몇 명 소유의 사생활품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어본 사람들 말로는 지도새도 모르게 하숙집에서 사라진 개인 용품들이라고 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었던 게 이제 와서 땅속에서 나오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그런 물건들이 다 일상적인 소품들이라서 그냥 재수없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것도 나중에서야 안 건데 그 아줌마 무슨 사이비 종교 단체의 신봉자 같은 거라고 했다. 거기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곁에 있는 물건을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의 양기가 모아져 집안에 복이 온다나 뭐라나? 나중에 아줌마가 울면서 고백했다. 하숙집 문의 열쇠는 다 아줌마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들어가 하나씩 빼왔던 것 같다. 나중에 괜히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일상적이고 자잘한 소품들로. 아무튼간 진짜 많이 나왔다. 사람들은 계속 비명을 질렀다. 막 내 가방, 내 거울, 왜 저기 있어? 이러면서. 근데 그 법사님 설명이 더 가관이었다. 너네도 알고 있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긴다고. 그래서 왜 사람이 죽으면 유품 같은 것도 다 태우고 그러잖아.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한다. 길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일반인이 그렇게 무작위로 양기를 쌓아놓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그 상태로 두면 언젠간 반드시 화가 미쳤을 거라고 한다. 근데 그 일촉즉발의 폭탄 같은 상황에 불씨를 던진 게 거기 하숙집에서 잠깐 생활했던 어떤 아이의 죽음이었다. 기억하나? 내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체크무늬 셔츠의 꼬마. 걔가 한 1년 전인가 하숙집에서 살았던 애라고 하는데 당 뺀 지 얼마 못 가 죽었다고 한다. 아줌마가 계약서를 훑으면서 전화하던 중에 알아냈다고 한다. 근데 아주머니는 이미 그 애의 물건도 파묻어 놓은 상태.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축적된 양기로 인해 도플갱어 같은 게 생겨났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생전 그 사람의 양기에 의해 붙잡혀 있는 굉장히 어중간하고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더 쇼킹한 사실이 있었다. 아무리 잘못된 양기가 모아진 그릇이 있다 해도 그 그릇과 그 그릇의 주인의 죽음을 이어주는 매개가 있어야만 그 살아있지 않은 도플갱어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매개라는 게 바로 전봇대. 그날 들은 대로 대충 설명해보자면 전봇대의 전파가 원래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음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 이건 전봇대가 있던 자리에 수맥인가 머식인가 하고 지형에 영향이 더해진 거라고. 하필이면 사이비 종교 아줌마가 파묻은 하숙집 근처에 그딴 병신 같은 전봇대가 있어서 그릇의 주인의 죽음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주인의 양기가 합해져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런 양기를 집에 몇백 개나 모아두었으니 그 아주머니인들 성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근래에 무당집을 찾아가 봤는데 그 무당이 전봇대가 문제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은근슬쩍 하숙생도 다 쫓아낼 겸 확장 공사를 구실로 전봇대를 우리 집 쪽으로 옮기려고 했단다. 그 아이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그 왜 생령이라고 하지? 물건 주인들의 기가 죄다 역전돼서 물건 쪽으로 기가 쌓이기 시작했단다. 내가 봤던 그 정신병자 집단은 그러니까 물건에 사람의 양기가 쌓여 만들어진 도깨비 같았던 거. 그런 까닭으로 그 공터가 그딴 곳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상관없는 동네 꼬마들까지 기가 빨려서 도플갱어가 생긴 거라고. 내가 본 그림자 없는 애들과 내 동생은 바로 그거였다. 참고로 그림자가 아직 생기지 않은 건 매우 다행히도 기를 충분히 빨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래. 그 외에 그림자가 진해진 사람들 있지. 밤에 맨날 먹으라고 랩하는 놈들. 그런 도플갱어의 원래 주인은 기가 쇠약해져서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크대. 나이 어린애들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역시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가 더 약해서 그런 거래. 법사님 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른들도 이러면서 공터에 박혀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건 내가 추측해본 건데 그 정신병자들이 랩한 먹어 있잖아? 구석에 짱 박혀서 막 웅성거린 거. 그거 아마 거기에 묻혀있는 물건들을 매개로 그 물건 주인의 양기를 빨아들이면서 한 말 아니었을까? 말 그대로 양기를 먹는 거지. 양기가 모이면서 걔들도 나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불리고 양기를 빨아들이는데 집착한 거고. 상상하니까 소름 돋는다. 몇백 명의 도깨비들이 다 구석에 박혀서 고개 숙이고 양기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난 그딴 걸 봐왔던 거래. 아무튼 그래서 그 물건들 다 파헤쳐가지고 법사님이 처리하겠다면서 가져갔다. 애들하고 하숙생들은 다 무슨 위식 같은 걸 받았다. 양기를 다시 되돌리는 위식이래. 나도 받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받은 것 같다. 물론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 주위 사람들 플러스 하숙생들의 비난이 폭발했다. 그 아줌마는 얼마 못 견디고 이사 갔다. 지금은 소식을 모르겠다. 나도 이사를 갔고, 그래서 양기를 원래대로 되찾은 사람들은 보통 생을로 돌아갔다. 또 그 공터가 있던 자리에는 법사님이 무슨 정화의식 같은 걸 한 다음에 신축 공사가 들어왔다. 2009년쯤인가 완공됐지. 그리고 맨 처음에 죽었던 그 아이 말인데, 그 아이 때문에 여러 사람이 끌려 들어간 건 물론 그 양기가 모인 물건 탓도 있지만 그 아이 자신의 바람 때문도 있었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아이 최후가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았나 봐.
아마 쓸쓸하고 외롭게 최후를 맞았을 거라고 법사님이 그러던데. 그래서 어순간하게 이 세계에서 떠돌게 되자 자신과 같은 성질을 가진 동지들을 애타게 갈망했다고. 난 지금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참, 왜 나만 그런 도깨비들을 볼 수 있었냐면, 뭐랄까, 그 아이와 내가 뭔가 파장이 맞았다고 한다. 나중에 법사님한테 들었어. 그 아이와 나 사이에 무언가 강하게 공명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사실 나도 외로움 잘 타고 그런 성격이었거든. 그래서 난 그 아이의 존재를 통해 그런 도깨비들을 보게 된 거고, 뭐 바로 옆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큰 요인이었고. 아무튼 그런 우연을 통한 인연으로 이루어진 오컬트다. 여기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 아이의 명복을 빌어주길 바라.